순희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내 인생 후반전, 쾅! 하고 멋진 스트라이크를 친 줄 알았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공을 던졌다고,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라고 믿었죠. 레인 위를 시원하게 구르는 볼링공처럼 제 인생도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건 처참하게 굴러 떨어진 또랑이었습니다. 레인 밖 깊은 시궁창으로 추락한 공처럼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먼저 간 남편이 피땀 흘려 모아준 2억 3천만 원. 제 노후의 전부이자 목숨 같던 그 돈이 고작 6개월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50대 초반의 그 남자, 현수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었죠. 순희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해요. 내가 당신 인생 스트라이크 칠 수 있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4년의 외로움은 뼈에 사무치게 시렸고 혼자 늙어간다는 공포가 너무나 컸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텅 빈 통장을 부여잡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던진 건 희망의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인생 최악의 또랑이었다는 것을요. 과연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던 순희 씨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순이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이불의 감촉뿐. 남편 태준이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이 서늘한 냉기는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나야. 순이야. 고마웠어. 미안해. 나 먼저 가서 남은 시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응급실에서 남긴 그 짧은 유언 한마디가 남편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3년의 세월이 멈추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남편이 떠나고 한 달 뒤 통장에 2억 3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평생 떡볶이 장사를 하며 10원 한 장 아껴 쓰던 남편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남겨준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돈만 남겨주면 다야? 이 돈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고. 사람들은 2억 3천이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순이에게 그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돈은 밥을 같이 먹어주지도 밤에 무섭지 않게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건 잊혀짐이 아니라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발길도 뜸해질 무렵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순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순이야,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볼링장 안 갈래? 너 대학 때 볼링 좀 쳤다며. 거기서 남편도 만났다면서. 몸이 기억할 텐데 나랑 같이 동호회 가서 몸 좀 풀자. 응. 친구 정수기의 그 전화가 닫혀있던 순이의 방문을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볼링? 정숙의 말에 순이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볼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4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 촌스러운 볼링화 끈을 묶어주며 자세가 좋다고 칭찬해주던 복학생 오빠 태준. 그가 던진 공이 핀을 쓰러뜨릴 때마다 환호하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이랑 처음 손잡았던 곳도 볼링장이었지.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두려웠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곳이라면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괜찮을까? 손 놓은 지가 수십 년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 동호회는 운동 삼아 살살 치는 곳이야. 선수 나갈 것도 아닌데 뭐. 다들 우리 또래고 분위기도 좋아. 한 번만 나와봐. 집에만 있으면 진짜 병난다. 정수기의 말에 순이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이가 떠난 후로 순이는 늘 집안에만 머물렀어요. 장을 보러 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정수가. 한번 나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태준이가 몇 년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던 연보라색 볼링복이 옷장 안쪽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옷을 꺼내 들고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연보라색 볼링복을 입고 태준이와 함께 볼링장에 갔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태준이는 순이가 공을 잘못 던져도 괜찮다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오늘은 운동이 목적이지 점수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때 태준이가 건네던 물병과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선합니다. 순이는 연보라색 볼링복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옷을 다시 입고 볼링장에 가겠다고,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태준이의 마지막 말처럼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태준이가 사준 연보라색 볼링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순이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죠. 정수기가 약속 장소에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이야,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오늘 같이 볼링 치면 기분 진짜 좋을 거야. 정수기의 말에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링장 안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죠. 다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기 시작하자 순이도 엉거주춤 그들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레인 위에 서서 핀들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서보는 레인이라 그런지 어깨 끝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맴돌았죠. 하지만 곁에서 살갑게 말을 걸어주는 정수기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팽팽했던 긴장은 이내 눈 녹듯 가라앉았어요. 나란히 놓인 공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무게를 고르던 찰나 문득 태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순이가 공을 던질 때마다 태준이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곤 했었죠. 오늘은 비록 그가 곁에 없지만 순이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공을 집어들고 레인 앞에 섰을 때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의 무게가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고 태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집중해서 핀 중앙을 봐. 그리고 자연스럽게 던져. 순이는 공을 던졌습니다. 공은 레인을 따라 굴러가 핀 5개를 쓰러뜨렸어요. 와, 괜찮은데요?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실력 좋으시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리니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미소가, 그 눈빛이 태준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라 긴장되네요. 저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이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현수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순이는 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인생 후반전에 첫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자신은 아직 몰랐어요. 볼링 동호회에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일주일에 2번씩 정수기와 함께 볼링장에 나갔고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의 그 막막함과 외로움이 볼링장에 있을 때만큼은 조금 덜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도 순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건강을 챙기러 나온 사람,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려 나온 사람, 혹은 그저 웃고 떠들 친구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까지 각양각색이었죠.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된 분들도 덜어 있었지만 다들 밝은 얼굴로 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활기차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끈끈한 정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총무인 현수는 특히 친절했습니다. 그는 신입 회원들이 동호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줬고 순이에게도 여러 번 말을 걸어왔어요. 순희 씨,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도 움직이니까 활력도 생기고 좋네요.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현수는 순이의 볼링 자세를 보며 칭찬해줬습니다. 순이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달째가 되자 현수는 조금 더 자주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볼링을 칠 때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쉬는 시간에 물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순희 씨, 음료수 좀 드세요. 고마워요. 현수 씨. 현수는 항상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태도였어요. 순이는 그의 친절이 단순히 총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의 관심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볼링을 치다가 순이가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공을 던지는 순간 손목에 통증이 왔고 순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손목 삐끗하신 거예요? 현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살펴봤어요. 얼음찜질 해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현수는 볼링장 카운터에서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순이의 손목에 대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순이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인지 몰랐죠. 태준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순이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찜질하세요. 내일 아프면 병원 가보시고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순희 씨가 다치시면 제가 걱정되니까요. 현수의 말에 순이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된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순이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현수 씨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냥 총무니까 챙겨주는 거겠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 너한테만 유독 더 신경 쓰더라. 정수기의 말에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자신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혹시라도 착각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현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미소가, 그의 친절한 말투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태준이와 닮은 그 미소가 순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게. 순이는 태준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태준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동호회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볼링을 치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순이는 정숙이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현수가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현수가 말을 걸어왔어요. 순희 씨는 자녀분들이 몇 분이세요? 아들 둘 있어요.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그럼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현수의 물음에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어요. 현수 씨는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자식은 없고요. 그럼 혼자 사시는구나.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순이는 자신이 느끼던 외로움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고독한 말이죠.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순희 씨는 어떻게 저희 모임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곁에 있는 정수기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정수기가 하도 가자고 끌고 나와서 겨우 용기 냈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지거든요. 현수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현수가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동호회 말고 따로요. 현수의 제안에 순이는 순간 당황했어요. 남자와 단둘이 만난다는 게 오랜만이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같이 이야기나 나누자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수다 떨면서 위로받는 거죠. 현수는 순이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재빨리 부연 설명을 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거든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수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현수 씨가 너한테 관심 있다니까.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나 나누자는 거지.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현수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잘해봐. 정수기의 말에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신경 쓴 모습이 낯설면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순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희 씨, 여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현수는 의자를 빼주며 순이를 앉혔습니다. 그의 배려에 순이는 조금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제가 살게요. 커피 드세요? 아니면 다른 거? 그럼 아메리카노 주세요. 현수는 카운터에 가서 음료를 주문했고 잠시 후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동호회 이야기, 볼링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분이랑 오래 사셨어요? 43년 살았죠. 대학생 때 만나서 결혼했으니까요. 와, 정말 오래 사셨네요. 사이가 좋으셨겠어요. 네. 싸운 적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이는 태준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수는 순이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많이 그리우세요? 그럼요. 4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보게 되고 저녁에는 자꾸 문소리가 들릴 것 같고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그랬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TV를 항상 켜놓고 살았어요. 현수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외로움을 겪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수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물어보면 실례인가? 괜찮아요.
제가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현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유통이요. 크진 않지만 혼자 먹고 살 만해요. 그렇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현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순희 씨, 누군가와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본 것 같아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런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은 갖지 마시고 순희 씨가 괜찮으시면요. 현수의 물음에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현수와의 대화가 즐거웠고 그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이 생각도 났어요.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게 태준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와 현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만 마셨지만 점점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게 됐어요. 현수는 항상 순이를 배려했고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순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위로해줬고 순이가 웃으면 함께 웃어줬어요.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현수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는 순희 씨랑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해서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현수 씨랑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순이의 말에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태준이의 미소와 겹쳐 보였고 순이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와 현수는 거의 매주 만났고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현수는 절대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순이의 속도에 맞춰줬고 순이가 불편해하면 바로 물러섰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순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순희 씨가 좋아요. 여자로서요. 현수의 고백에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답을 바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현수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현수는 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순이는 그 온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의 마음도 확인하게 됐어요. 순이도 현수가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준이에 대한 미안함도 컸습니다. 여보,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워. 순이는 태준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는 순이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정작 순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자신이 너무 죄스러웠어요. 며칠 후 순이는 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현수 씨, 저도 현수 씨가 좋아요. 순이의 말에 현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희 씨, 현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이 다정한 미소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던진 이 공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또랑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요. 자, 아세요? 우리 순희 씨 입이 작아서 조금씩 드려야겠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이에게로 쏟아졌습니다. 현수는 상추에 잘 구운 갈비를 올리고 쌈장까지 정성스레 찍어 순이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야유를 보내면서도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휴, 총무님 때문에 달살 돋아서 밥을 못 먹겠네. 순이는 좋겠다. 복이 굴러 들어왔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정숙의 너스레에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건네준 쌈을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쌈을 씹자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하지만 정작 순이의 기분을 들뜨게 한 것은 고기 맛보다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었죠. 그 시선들이 어찌나 달콤한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현수는 식사 내내 순이의 물잔이 비면 채워주고 옷에 국물이 튀지 않게 앞치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순희 씨,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고마워요. 현수는 환하게 웃으며 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회원들이 또 한 번 야유를 보냈고 순이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게 얼마만인가.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4년 동안 순이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적이 없었어요. 아들들도 각자의 가정이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달랐어요. 그는 순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습니다. 순이야, 현수 놓치지 마. 요즘 세상에 저렇게 다정한 남자 어디 가서 찾아. 정숙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기를 구우면서도 순이의 반찬 그릇이 비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헤어졌어요. 현수는 순이를 차까지 에스코트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타세요. 고마워요. 순이는 조수석에 앉으며 오늘 하루가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그런데 그때 현수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현수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어요. 방금 전 식당에서의 그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깊은 수심과 짜증이 뒤섞인 차가운 표정이었죠. 순이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매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딸깍 덜그럭. 버클이 한 번에 끼워지지 않고 헛돌았습니다. 현수의 입에서 깊고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순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미안해요. 손이 좀 미끄러져서. 순이가 다시 벨트를 끼우려는데 현수가 순이의 손을 툭 쳐내고 자신이 직접 벨트를 낚아챘습니다. 철컥. 거칠게 벨트를 꽂아 넣는 그의 손길은 아까 상추쌈을 싸주던 다정한 손길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순희 씨,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출발해야 하는데 좀 침착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화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차가운 말투가 비수처럼 순이의 가슴을 찔렀죠. 미안해요. 내가 눈치가 없었네요. 순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자 현수는 거칠게 마른 세수를 하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방금 거래처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번 대기업 계약 건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서요. 자금이 꽉 막혀버리니까 사람이 예민해지네요. 이해해 주세요. 현수는 괴로운 듯 창밖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순이의 마음속 불안감은 서운함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힘든가? 돈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변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내가 도울 일은 없고요. 순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현수는 피식하고 바람 빠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도우며, 순희 씨. 남편분이 평생 오냐오냐 해줘서 그런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 이건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예요. 순희 씨처럼 곱게만 사신 분이 낄 판이 아니라고요. 마음은 고맙지만 그냥 모른 척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현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출발시켰지만 차 안에는 이미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고뇌에 빠진 현수의 옆모습만 힐끔거렸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곱게만 자랐다고? 현수의 무시하는 듯한 말이 순이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순이에게 묘한 오기를 심어주었죠. 자신이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게 만들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차를 세우고도 순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내려요. 현수 씨,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요? 순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현수의 차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순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현수 씨가 화났을까? 순이는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현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현수 씨, 어제는 고마웠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현수는 보통 이 시간이면 잘 잤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때가 되어도 현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제 내가 뭘 잘못해서 화난 건가? 순이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수 씨, 괜찮아요? 연락 없으니까 걱정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카톡 옆에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은 겁니다. 이틀째 순이는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어요. 순이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순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손톱이 피가 날 때까지 뜯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현수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읽어봤습니다. 순희 씨, 오늘 너무 예뻤어요. 순희 씨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의 현수는 어디 갔을까요? 왜 연락이 없는 거야? 날 버린 건가?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순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4년 동안 겪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안 돼.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순이는 다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음성사서함만 들렸어요. 현수 씨, 나예요, 순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제발. 연락 좀 해줘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나흘째가 되던 날 저녁 순이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오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사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산 사과였어요. 빨갛고 싱싱했던 사과는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한쪽이 무르익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과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예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현수 씨, 왜 연락이 없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네. 집 앞 놀이터로 나와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순이는 슬리퍼를 신은 채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겉옷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순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놀이터 벤치에 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은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현수 씨! 순이가 다급하게 달려가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수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순희 씨, 현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는 현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그 계약 말이에요. 대기업이랑 하는 거. 계약금 2억 원만 있으면 물건 떼와서 납품하고 바로 5억 버는 건데 당장 현금이 융통이 안 되네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다 찼고. 현수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순희 씨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난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가 봐요. 현수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그만합시다. 현수의 말에 순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나 같은 놈 만나서 순희 씨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무슨 소리예요? 돈 때문에 헤어지다니요. 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희 씨가 뭘 알아요? 남자가 능력 없으면 사랑도 사치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연애 노름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현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해. 이 남자가 웃어야 나도 사는 거야. 얼마가 필요한 건데요? 순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현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억 3천. 아니, 2억만 있어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데 순희 씨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됐어요. 잊어버려요. 2억 3천만 원. 순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돈은 태준이 남겨준 사망보험금, 순이의 노후 자금 전부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죠.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돈은 태준이 순이의 앞날을 위해 평생에 걸쳐 준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순이가 남은 인생만큼은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앉아있는 현수를 보자 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를 이대로 두면 당장이라도 자신을 떠날 것만 같았죠. 현수 씨마저 없으면 나는 다시 그 차가운 방으로 돌아가야 해. 순이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핸드폰만 바라보던 나날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현수 씨가 사업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5억을 번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 동시에 현수의 차가운 목소리도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나 살기도 벅차네요.
두 목소리 사이에서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죽은 이의 당부보다 살아있는 이의 온기가 절실했던 순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현수 씨,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내가 융통해 볼게요. 네?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2억 3천만 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순희 씨, 남편이 남긴 보험금인데 현수 씨가 필요하다면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순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순희 씨 돈을 써요? 안 받아요. 현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현수를 올려다봤어요. 순희 씨, 그건 돌아가신 남편분이 순희 씨 노후 자금으로 남긴 거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현수 씨가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건 제 문제예요. 순희 씨 돈까지 손대면 제가 사람이에요? 현수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어요. 현수가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현수 씨, 그럼 어떡하려고요? 사업 망하면 어떡해요? 제가 알아서 해야죠. 순희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현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현수 씨 무너지는 거 나 못 봐요. 순희 씨, 이제는 나 혼자 못 살아요. 현수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순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현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희 씨, 진정하세요. 이 돈으로 사업 잘 되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약속해요. 제발 받아줘요. 하지만 내가 준다고 하잖아요. 왜 안 받는 거예요? 순이는 떼를 쓰듯 울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건 빌리는 거예요.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요. 이자라니요. 우리 사이에 계산적으로 그러지 마요. 난 이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현수 씨만 다시 일어서면 돼요. 안 돼요. 공과 사는 확실히 해야죠. 순희 씨 돈을 함부로 받을 수 없어요. 꼭 이자까지 갚을 겁니다. 현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의 모습에 안도했어요. 역시 현수는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정말 고마워요. 순희 씨, 현수는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품에 안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현수 씨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순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입꼬리가 아주 찰나의 순간 비릿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순이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빛이 번쩍였어요.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걸렸어. 이렇게 쉬울 줄이야. 순이는 이미 또랑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한 자신의 인생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장롱 깊숙한 곳, 태준의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오래된 장롱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태준의 채취가 섞인 묵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회색 코트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손끝에 닿는 차가운 비닐의 감촉. 그 속에 태준이 남긴 2억 3천만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거 잠시만 쓸게. 현수 씨가 5억으로 불려준다고 했어. 그러면 당신한테 더 좋은 제사상도 차려주고 우리 손주들 용돈도 펑펑 줄 수 있어. 딱 눈 한 번만 감아줘. 순이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태준이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순이는 화들짝 놀라 통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 아침에 누구일까?
인터폰 화면을 본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철이와 둘째 동철이었어요. 평소에는 명절 아니면 코빼기도 안 비치던 녀석들이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들이닥친 겁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 민철이에요. 문 좀 열어봐요. 아침부터 웬일이니? 일단 문 좀 열어봐요. 드릴 말씀 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통장을 안방 이불 밑에 급히 숨겨두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아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민철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훑어보았고 동철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앉아라. 밥은 먹고 왔니? 순이가 애써 태연하게 물었지만 민철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밥이 문제예요? 며칠 전에 동철이가 엄마 봤대요. 나를? 시장 근처에서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가셨다면서요. 그 남자 누구예요? 순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 만나는 사람 있다. 볼링 동호회 총무인데 이제 갓 50 넘은 사람이고 활기찬 사람이야. 사업도 하고 점잖은 분이다. 순이는 내심 현수의 젊은 나이가 능력 있어 보일 거라 생각하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민철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네, 50이요. 50대란 말이에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왜? 젊은 사람이랑 어울리니까 엄마도 활력 생기고 좋더라. 하, 정말 미치겠네. 엄마, 연세가 63이에요.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남사스럽게 무슨 10살 넘게 차이 나는 연하남이랑 연애질이에요? 뭐? 남사스러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늙어서 주책 맞게 새파란 남자 끼고 다닌다고. 뒤에서 다 손가락질해요. 아버지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죄 지었니? 너희 아버지가 간 지 벌써 4년이야. 나도 외로워. 나도 사람이야. 좋은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누가 친구 만나지 말래요? 근데 왜 하필 남자냐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데요? 돈은 좀 있어요? 옆에 있던 동철이 비아냥거리듯 끼어들었습니다. 순이는 욱하는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야. 자동차 부품 사업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동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이든 과부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놈들이 천지라고요.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돈 얘기한 적 없어요? 순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제 현수가 돈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는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사정했고 심지어 거절까지 했던 사람이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아, 답답해. 그게 다 미끼라고요. 그 사람 50대라면서요. 엄마랑 띠동갑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다 늙은 할머니를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그거 다 아버지 보험금 냄새 맡고 그러는 거 뻔하잖아요. 민철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본심이 나왔어요. 아들들의 걱정은 엄마의 외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험금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버지, 목숨값이잖아요. 그 돈, 엄마 노후 자금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도 소중한 돈이에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물려받을 돈인데 엉뚱한 놈한테 퍼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형, 그만해. 동철이 말렸지만 민철은 흥분해서 계속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나중에 아프거나 병원 갈 일 생기면 그 돈으로 해결하셔야죠. 저희도 살기 팍팍해서 엄마 모시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엄한 놈한테 뺏기면 우린 어쩌라고요? 순이의 귀에는 마지막 말만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희도 살기 팍팍해서 엄마 모시기 힘들단 말이에요.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거였구나. 순이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이 텅 빈 집구석에서 벽만 보고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갔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 뺏길까봐 나중에 나 짐 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순이의 눈에서 도끼가 서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늙은 어미 마음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는 게 현실이구나. 순이는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 아들들에게 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돈이야! 너희 아버지가 나 쓰라고 준 내 돈이라고! 내가 물에 태워 먹든 현수 씨를 주든 내가 알아서 해! 너희가 언제부터 내 걱정했다고 이 난리야?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안 나가! 내가 죽어야 나갈래? 순이가 악을 쓰며 부엌으로 달려가려는 신용을 하자 놀란 아들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두 아들은 쫓겨나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어요. 집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어요. 4년을 견뎌온 외로움 위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참함까지 더해진 끔찍한 적막이었습니다. 순이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미 마음 헤아리는 것보다 돈 계산이 더 먼저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태준이 너무나 그리웠고 동시에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어요.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준이가 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이는 일어나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수. 이름을 보는 순간 순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순희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현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순이는 둑이 터진 듯 오열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 애들이. 순이는 본물 터지듯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와서 남사스럽게 무슨 연애냐고 타박한 것, 결국은 돈 뺏길까봐 걱정한 것, 나중에 짐 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전부 다요. 수화기 너머에서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의 숨이 잦아들 때쯤 현수가 나직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순희 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미안해요. 나 때문에 자식들하고 의까지 상하고. 아니에요. 애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사실 예상은 했어요. 자식들이란 게 원래 그래요. 부모가 힘있고 돈 있을 때나 부모지. 늙고 병들면 짐이라고 생각하죠. 현수의 말은 기름을 부은 듯 순이의 불타는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순희 씨,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지난 4년 동안 자식들이 순희 씨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있어요? 외롭다고 할 때 와서 말동무라도 해줬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거봐요. 자식들은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주머니에 있는 돈, 자기들이 나중에 가져갈 유산이 줄어들까 봐 저러는 겁니다.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도 저 때문이 아니라 그 돈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엉뚱한 놈한테 퍼주면 우린 어쩌라고요. 현수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순희 씨, 지금 이 세상에 순희 씨 눈물 닦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현수 씨요. 현수 씨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제 순희 씨 지켜줄 사람 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란듯이 성공해요. 내가 그 돈으로 사업 성공시켜서 자식들 코앞에 보란듯이 떵떵거리게 해줄게요. 엄마 무시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줍시다.
현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수 씨. 현수 씨 말대로 할게요. 우리 꼭 성공해요.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지금 바로 갈게요. 순희 씨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가요. 울지 말고 기다려요. 알았죠? 네. 전화를 끄는 순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아들들의 모진 말이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이 돈 불려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다. 너희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순이는 거울을 보며 화장이 번진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현수를 만나고 곧장 은행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후 현수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허둥지둥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수는 순이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다 지켜줄게요. 현수의 품에 안긴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현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밥 먹으러 갈까요? 아니요. 은행 먼저 가요. 빨리 돈 찾아서 현수 씨 드릴게요. 아니에요. 밥부터 먹어요. 순희 씨 기분 좀 풀고 가요. 현수는 순이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은행부터 가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네. 빨리 가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은행 먼저 가죠.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은행으로 향했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현수 씨가 있잖아. 은행이 가까워지자 운전대를 잡은 현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기 직전 순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죠. 순희 씨, 내 말 잘 들으세요. 요즘 은행들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액 인출 안 해주려고 기를 써요. 직원들이 꼬치꼬치 캐물을 겁니다. 돈 어디다 쓰냐? 누구 주냐 하면서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사실대로 사업 자금이라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현수가 정색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제 얘기 나오면 은행에서 당장 경찰 부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돈 못 찾아요. 제 사업도 끝장이고요. 그냥 집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친척 땅을 사기로 했다고 하시던가요. 알았죠? 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순이는 덜컥 겁이 났지만 현수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은행 창구 앞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액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직원은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약 3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요. 고객님, 요즘 고액 현금 인출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혹시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이나 검찰 사칭 전화 받으신 건 아니시죠? 직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멀리서 잡지를 보는 척 서 있는 현수의 뒷모습이 보였죠. 순이는 현수가 시킨 대로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시골에 땅을 좀 사려고요. 땅 주인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현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아, 토지 매매요? 그럼 매매 계약서 있으신가요? 계약서는 가서 쓰기로 했어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순이가 짐짓 화를 내자 직원은 난처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지점장이 나와서 몇 가지 문답서를 작성하게 한 뒤에야 인출이 승인되었죠. 현수의 치밀한 코칭 덕분에 까다로운 은행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순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의 칭찬 한마디에 순이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현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내 외곽의 낡은 건물, 2층 사무실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임대료 아끼느라 좀 좁죠? 앉으세요. 계약서 확실히 써야죠. 현수는 능숙하게 컴퓨터로 차용증을 뽑아왔습니다. 1년 후 원금 2억 3천만 원의 이자 7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상환한다. 3억? 순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현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생색내듯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 계약 성사되면 순수익만 5억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저 믿고 투자해준 순희 씨한테 섭섭지 않게 챙겨드려야죠. 원금의 이자 7천만 원 더해서 딱 3억. 깔끔하죠? 3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년 만에 7천만 원을 벌다니 아들들 앞에서 보란 듯이 떵떵거릴 수 있는 미래가 그려졌거든요. 고마워요. 7천만 원이나 더 줘도 돼요? 에이, 순희 씨 덕분에 기사회생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하죠. 현수는 순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순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현수의 입꼬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비릿하게 올라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그 행복한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 가방을 건네받자마자 현수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으니까요. 근처 칼국수 집으로 순이를 데려간 그는 평소처럼 물을 따라주지도 김치를 얹어주지도 않았죠. 그저 허겁지겁 국수를 마시듯 비우더니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순희 씨, 미안한데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벌써요. 집까지 안 데려다 주고요. 택시 타고 가세요. 현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자 위에 툭 던져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덩그러니 남겨진 순이는 식어버린 칼국수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잘 들어갔냐고 먼저 전화가 왔을 텐데 핸드폰은 무섭도록 조용했어요. 참다 못해 순이가 먼저 문자를 보냈죠. 현수 씨, 미팅은 잘 끝났어요? 걱정돼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해가 다 지고 깜깜한 저녁이 되어서야 핸드폰이 징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순이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화면을 확인했죠. 하지만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응. 단 2글자였어요. 평소엔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가며 다정하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음 2개를 틱하고 보낸 겁니다. 바빠서 그런가 보네. 순이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현수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핸드폰 너머에서는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고 잠을 잘 수도 없었죠. 결국 열흘째 되던 날 순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무실. 그래, 사무실에 가면 있을 거야. 순이는 미친 사람처럼 현수의 사무실이 있던 낡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2층 복도 끝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고리에는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죠. 현수 씨, 문 좀 열어봐요. 나예요, 순이. 순이가 주먹이 찢어져라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시끄럽게. 뒤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건물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무실 쓰시는 강현수 사장님 찾아왔는데요. 강현수,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자동차 부품 사업 하시는 아, 그 201호 남자.
그 사람 이름 강현수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김철수라고 돼 있던데. 네, 김철수요? 순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관리인은 혀를 끌끌 차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짐 싸서 튄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 근데 거참 희한하네. 어제도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그 남자 찾으면서 울고불고 했는데 그 아줌마는 또 박 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몇 개나 쓰고 다니는 거야, 원. 보아하니 아줌마도 돈 떼인 거예요. 관리인의 말에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관리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기당한 거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채무자 강현수라는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관리인이 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계약서에는 김철수라고 돼 있던데 어떤 아줌마는 박 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현수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을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이 종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현수는 처음부터 이 가짜 종이 한 장으로 순이의 전 재산을 꿀꺽 삼킬 작정이었던 겁니다. 2억 3천만 원. 순이는 중얼거렸어요. 태준이 남긴 돈, 순이의 노후 자금, 그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줌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인이 다가왔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겨우 1층까지 내려왔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순이는 길거리에 서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순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핸드폰을 꺼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순이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순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태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순이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남긴 돈을 다 날렸어.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떡하면 좋아. 순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엉뚱한 놈한테 퍼주면 우린 어쩌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할 수 없어. 아들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순이는 혼자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창문도 열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태준의 사진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떻게 살아. 순이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순이는 겨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순이는 옷장을 뒤져 모자와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기당한 바보 같은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순이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원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순이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창구로 다가갔어요. 젊은 남자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요. 어떻게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이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차용증을 훑어보더니 건조하게 물었어요. 피해자랑은 무슨 관계십니까? 지인이세요? 그게 서로 좋아하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재혼까지 생각했고요. 순이의 대답을 듣자마자 경찰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네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중장년층 여성분들에게 접근해서 연인처럼 행세하다가 돈 챙겨서 달아나는 사기 수법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돼요. 경찰관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순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글쎄요. 이 사람 이름이 진짜 이름인가요? 강현수인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신분증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믿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한 나이도 모르시고 주소도 모르시면 찾기 힘들어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여기요.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현수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번호를 적어서 다시 검색했어요. 이것도 선불폰이네요.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포폰이요? 네.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요. 이런 경우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돼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안타까움은 직업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와요. 다들 비슷해요. 친절한 남자 만나서 연애하다가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은 잠적하고 근데 대부분 범인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제 돈은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을 다 써버렸으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아주머니,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랑 상담해 보셔야 할 거예요. 경찰관은 순이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서 작성하시고요. 저희가 수사는 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다음 번호를 불렀고 순이는 의자로 돌아가 서류를 작성했어요. 피해 신고서에 사기당한 경위를 적으면서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지만 순이는 악착같이 서류를 다 작성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올 때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돈도 못 찾는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순이를 쳐다봤지만 순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저 할머니 봐. 나이 먹어서 남자한테 속았대. 어휴, 바보 같으니라고. 그 나이에 뭘 믿고. 귓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순이를 짓눌렀습니다. 순이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일어났어요. 버스는 퇴근 시간의 인파로 붐볐습니다. 순이는 맨 뒷자리에 구겨지듯 앉아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활기찼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직 순이의 세상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신호대기로 멈춰 선 순간 차창 밖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순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 그리고 낯익은 베이지색 점퍼. 현수였습니다.
분명 현수였어요. 옆에 있는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잡아야 해. 순이의 머릿속에 오직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내려요. 순이는 버스가 정류장에 닿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사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순이는 굴러떨어지듯 버스에서 내렸어요. 무릎이 까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인파를 헤치고 횡단보도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현수 씨야. 강현수. 순이는 악을 쓰며 남자의 등 뒤로 달려가 팔을 낚아챘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줌마,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현수와 체격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30대의 젊은 남자였어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미쳤나봐. 왜 저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착각해서.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는 불쾌하다는 듯 어깨를 털어내며 가버렸어요. 순이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순이는 비틀거리며 인도로 올라왔습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막이 순이를 덮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혹시 현수일까? 순이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죠. 민철, 큰아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화내서 죄송해요. 밥은 드셨어요?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아들의 그 다정한 문자가 오히려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 내 엄마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순이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소파에 던졌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본능이 싸우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식은 밥이 굳어 있었어요. 그릇을 꺼내려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면서 순이의 발등을 스쳤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순이는 아픔보다 서러움이 먼저 터졌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순이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지도 않고 주저앉아 굳어버린 밥덩어리를 맨손으로 집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입으로 가져갔어요. 딱딱한 밥알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알과 눈물, 그리고 발등에서 흐르는 피비린내가 뒤섞였습니다. 태준아, 나 좀 데려가. 제발, 나 좀 데려가. 순이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치우지 못한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순이를 깨웠습니다. 순이는 뻐근한 몸을 일으켰죠. 누구세요? 순이는 잠긴 목소리로 물으며 인터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2호 사모님 계십니까? 관리실입니다.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문을 열자마자 관리실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관리비가 3개월째 미납되셔서요. 네, 3개월이나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를 만나는 동안 정신이 팔려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난 것도 몰랐던 겁니다. 네. 이번 달까지 납부 안 되시면
단수 조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랑 가스비도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계속 오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침 앞집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힐끔거렸어요. 어머, 500이요. 아줌마 돈 많다더니 관리비도 못 냈나 봐. 앞집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올랐어요. 평생 남에게 빚지고 산 적 없던 순이었습니다. 태준이 살아있을 땐 상상도 못할 수모였죠.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곧 낼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에서 닥달해서 곤란해요. 직원이 돌아가고 문을 닫자마자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을 그제야 집어들었어요. 수북히 쌓인 독촉장들, 빨간 딱지가 붙기 일보 직전인 고지서들. 순이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 전 재산이 34,000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죠.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살아야 했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하지만 고지서의 붉은 글씨가 순이를 재촉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깊숙한 곳, 태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니 태준이 평생 차던 손목시계와 금 넥타이핀,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순이는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죠. 여보, 나 용서하지 마. 내가 정말 못난 년이야. 당신이 준 목숨 같은 돈도 날리고 이제는 당신 흔적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순이는 반지를 뺨에 비비며 오열했어요. 하지만 눈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고 눈물로 관리비를 낼 수도 없었죠. 순이는 유품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죠. 동네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서 오세요. 금은방 주인은 순이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순이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시계와 반지를 꺼내 밀었어요. 이거 처분하려고요. 주인은 돋보기를 끼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시계는 오래돼서 부품값도 안 나오겠네. 반지도 요즘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냥 금무게로만 쳐야 해요.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다 합쳐서 30만 원. 네, 30만 원이요. 이 시계만 해도 우리 애들이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리고 이 반지는 아줌마, 중고잖아요. 살 때랑 팔 때랑 같아요? 싫으면 딴 데 가보시든가. 주인은 귀찮다는 듯 물건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곳에 갈 기운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세요. 30만 원. 신분증 주시고요. 돈을 받아든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준과의 43년 세월이 담긴 그 소중한 추억이 고작 현금 30만 원으로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죠. 가게를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순이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팔았어. 내가 죽일 년이야.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 일부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다시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허망함에 휩싸여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현수가 사줬던 화사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핑크색 스카프, 꽃무늬 블라우스. 태준의 유품을 팔아치운 자리에 사기꾼이 사준 껍데기만 남아있는 꼴이라니. 순이는 미친 듯이 옷들을 꺼냈어요.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닥치는 대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놈! 죽일 놈! 내 인생 돌려내! 태준이 시계 돌려내! 서걱서걱. 비싼 원피스가 걸레 조각이 되었고 스카프가 난도질 당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라내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가슴속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죠. 옷가지들이 산산조각 난 거실 한가운데 순이는 가위를 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잘려나간 핑크색 스카프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저도 모르게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현수 씨,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미움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여전히 그 다정했던 거짓말이 그리운 자신이었습니다. 순이는 갈기갈기 찢어진 옷 무덤 위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현수가 미웠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그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순이는 찢어진 옷가지들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미련이 남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순이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이렇게 당하고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니. 찢어진 옷가지들을 안고 울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잠결에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순이를 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순희 씨, 정말 바보네요.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어요. 현수 씨, 왜? 왜요? 돈 때문이죠. 눈먼 돈 2억 3천이 제 발로 굴러들어왔는데 그걸 마다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수는 웃으며 돈다발을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손을 뻗었지만 현수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돌려줘요. 그건 내 돈이에요. 이제 제 돈이죠. 고맙습니다. 순희 씨, 덕분에 잘 쓸게요. 현수는 사라졌고 순이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순이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꿈이었구나.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현수의 비웃는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누운 채로 눈을 떴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순이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순이는 된장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된장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살짝 피어 있었어요. 순이는 그 부분을 걷어내고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된장을 풀었죠. 갈색 물이 되어 컵 안에서 뭉게구름처럼 퍼져나갔어요. 순이는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오래된 된장 특유의 곰팡내와 섞인 비린 냄새. 순이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컵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텁텁하고 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울렁거리는 게 올라왔지만 순이는 꾹 참았습니다. 살아야 해.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순이는 눈을 감고 된장물을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니 속이 메스꺼웠지만 배는 조금 채워진 것 같았어요. 싱크대에 기대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은 음식을 원하고 있었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순이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세상은 멈춰 있었죠. 순이는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순이는 나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벗겨졌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순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된장물만 마시고 버티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눈앞이 흐릿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아플 일도 괴로울 일도 없을 테니까.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순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겨우 일어나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순이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어요. 태준아, 나 이제 너한테 가는구나. 그렇게 순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순이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걸 느꼈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엄마! 눈 떠봐요! 제발! 민철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이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흐릿하게 민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아. 엄마! 괜찮아요? 119 불러야 해! 민철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순이를 들것에 실었고 민철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세요. 영양실조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 순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두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민철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잡은 손의 감촉이 축축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철이 울고 있었죠. 평소 냉철하고 깐깐하던 큰아들이 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아. 엄마, 도대체 몸이 이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래요. 며칠을 굶으신 거예요? 그리고 발은 또 왜 이래요? 동철이 울먹이며 이불을 살짝 들쳤습니다. 순이의 발등에는 며칠 전 깨진 그릇 조각에 베인 상처가 골마 있었고 말라붙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 앙상해진 팔목, 퀭한 눈, 그리고 상처투성이 발. 자식들은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엄마가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을 통째로 잃고 지옥 속에서 혼자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 내가 돈을 다 날렸어. 순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2억 3천 사기당했어. 그 남자 도망갔어. 내가 미쳤지. 너희 말 들을 걸. 순이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어요. 아들들의 비난이 쏟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것 보라고 했잖아요. 노망나셨어요? 같은 말들이 날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온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그렇게 모진 말하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오죽 외로웠으면, 오죽 사람이 그리웠으면 그러셨겠어요. 자식인 우리가 엄마를 그 사기꾼한테 떠민 거예요. 민철은 순이의 앙상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동철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형 말이 맞아요. 엄마 밥은 잘 드시는지, 누구 만나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돈 뺏길까봐 악만 썼지. 엄마 지킬 생각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돈보다 뼈아픈 건 엄마를 방치했다는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아들들의 눈물에 순이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아니다. 내 욕심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아버지도 엄마가 이렇게 망가지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혼자 아프지 마세요. 퇴원 후 돌아온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거실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텅 비었던 냉장고는
아들들이 사온 반찬과 과일로 가득 차 있었죠. 순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볼링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순이는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보라색 볼링공이 모습을 드러냈죠. 태준이 선물해 준 뒤로 수십 년을 함께 굴렀던, 이제는 여기저기 미세한 흠집이 가득하고 광택을 잃은 낡은 공이었죠. 순이는 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친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죄는 아니지. 흠집투성이인 것도, 또랑으로 굴러간 것도 결국은 내가 던진 내 공인걸.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남은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꿈꿨죠. 화려하게 모든 핀을 쓰러뜨리는 완벽한 공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순이가 던진 공은 레인을 벗어나 또랑으로 떨어졌어요. 인생 최악의 또랑.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또랑도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뜻하지 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요. 순이는 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당신 돈을 날렸어. 정말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나 다시 일어서 볼게.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공을 깊숙한 옷장 안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엔 아들들의 마음이 담긴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아이들이 채워놓은 우유와 계란, 고기가 가득했죠. 순이는 계란 하나를 꺼내 팬에 올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밥과 계란 후라이, 김치. 소박한 식사였지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맛있는 성찬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보니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 대신 오늘을 무사히 살아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며칠간 꺼두었던 핸드폰을 켰어요. 아들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와 친구 정숙의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죠. 순이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 순이야. 순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다음에 만나서 얘기할게.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고마워, 정수가. 전화를 끊은 순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곁에 아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태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보니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뛰노는 아이들. 순이도 이제 그 세상의 일부로 다시 섞여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비록 스트라이크는 아니었지만 상관없습니다. 또랑에 빠진 그 공도 결국은 내가 힘껏 던진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멋진 스트라이크를 꿈꿉니다. 하지만 볼링의 진짜 묘미는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가 아니라 핀이 쓰러지지 않거나 공이 또랑에 빠졌을 때 다시 무거운 공을 집어드는 그 순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이가 던진 공은 비록 엉뚱한 곳으로 굴러갔지만 그녀는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낡고 흠집 난 공이라도 다시 품에 안고 남은 프레임을 향해 설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실수하고 속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던진 공이 어디로 굴러갔든 내일은 다시 새로운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이 씨의 남은 인생에 이번에는 진짜 행복이라는 스트라이크가 터지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